이낙연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지명권으로 나라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당시 이 후보님께서는 국무총리로 계셨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 여부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께 찬성, 반대 중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예.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상처를 이미 받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께도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임명 이틀 전 토요일 점심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해찬 대표님, 이인영 원내대표님, 노영민 실장님 그리고 제가 함께 점심에 부름을 받아서 모두가 의견을 말씀했었는데 저는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국민 면접을 대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이제 두 분 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임명을 하신 분들입니다. 민주당에는 이제 두 분을 이제 비판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으신데요. 그렇다면 이런 실패한 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 내 책임이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특히 이 대목을 그 두 분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도 아니 왜 스스로 뽑아놓고 이러느냐라고 하면서 이 대목을 특히 당황스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몹시 아쉬운 대목입니다.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미지나 평판을 위주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또는 누군가의 천거가 강력히 작동했던가 제가 그 과정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짐작하고 있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꽤 성공적인 인사가 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정부에서는 그 포용사회라는 개념으로 민생을 두루 살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도 아마 그런 개념으로 그 민생 현장을 둘러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용이라는 단어보다는 공정, 더 정확히 말하면 능력주의가 훨씬 더 득세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경쟁이 치열해지고 때로는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만큼 규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포용 없이 공정만으로 그 결과까지 공정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공정과 포용이 함께 가는 그러나 그 경우에도 공정함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정이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상처받은 공정을 어떻게 다시 바로 세울 것인가, 공정의 재정립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당의 담당 부서에도 공정의 재정립을 시급히 해야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초대 또 역대 최장수 국무총리로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이낙연 후보님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합니다. 제가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양심이 없는 것이지요. 특히 수요의 변화, 예컨대 1인 가구의 폭발적인 증가 속도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 특히 공급이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뼈아픕니다. 지난해 7월 7일에 당대표 출마 선언문에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국민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민주당에 주시면서 그만큼의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예, 정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대로 180석 정당의 대표가 되신 후에 이제 대표 임기를 지내시고 나서 이제 재보선에서 큰 패배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도 사실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낙연 리더십에 대한 국민들의 총체적인 평가가 나온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의견도 있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전면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거창한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낙연 후보께서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비전 아래, 4가지 전략을 제시하셨습니다. 신복지, 중산층 경제, 민생 개헌, 그리고 연성강국 신외교, 이 4가지 중에서,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중산층 경제 부분입니다.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산층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대체로 이제 소득 중위에서 위로 몇 %, 아래로 몇 % 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의 의식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 발표에서 인용했던 것은 그 숫자로 나타나는 그것이었습니다. 현재 57%가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데 70까지 올리고 싶다라는 것이었고요. 만만치 않은 과제일 것입니다만 그런 목표로 가야만 한다. 지금처럼 중산층이 얇아져서는 불평등이 더 심해질 것이고 또 사회가 위기에 대처하는 힘이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최장수 국무총리로서 대통령께 직언을 하여서 대통령의 결정에 변화를 이끌어낸 사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몇 가지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고 때로는 그것이 관철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그 외교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셨습니다. 2020년대 미중 관계가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면서 또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격동기 이미 틀림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미중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며 또 그 어떤 격동기에서 대한민국의 노선과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문제로 많은 전문가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다수의 의견은 3C, 대결, 경쟁, 협력 이 3가지가 번갈아가면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신냉전까지는 아니지만 신냉전의 초입 부분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냉전과 신냉전은 어떻게 다를 것인가? 구냉전은 어떤 진영에 속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었지만 신냉전은 사안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전망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정부에서 그 남북관계 개선에 초반부터 굉장히 큰 기대와 관심을 모았고, 그런 북미 간의 어떤 대화도 있었으나 제대로 이제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월에 한미연합훈련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걸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네, 연합훈련은 연기 또는 축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일찍부터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 상황으로 그만한 이유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남북관계의 재개를 위해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복지가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입니다. 신복지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막대한 국가 재정이 필요할 것인데 증세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신복지 재원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돼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30조가 넘는 추경을 편성할 수 있었던 것도 경제 회복에 따라서 세수가 추가로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경제를 활력 있게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증세 문제는 우선은 땅 부자에 대한 증세는 필요 불가피하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산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그 돈으로 무주택자의 집을 지어서 싸게 공급하는 데 쓰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실현 가능성 말고요.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기술 때문에 미래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기본소득론의 대전제고 반대편에는 사람이 하기에 따라 정치가 하기에 따라서 그 결정돼 있는 거 아니다. 이 양쪽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십니까? 네,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너무 많은 돈이 들고요. 네, 저희가 하나는- 규칙상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준수를 하는 것도